안녕하십니까. 대체 휴일 보강 동영상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독도와 간도, 영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과서에서도 직접 짧지만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많은 교과서에서는 이제 자료까지 합해서 한 4페이지, 5페이지까지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도 이제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독도 문제가 많이 이슈화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간도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도와 간도를 같이 묶어서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논쟁점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 국제 정세 속에서 독도와 간도 문제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슈화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얼굴 드러낸다 해서 볼 것 같지도 않고, 그죠?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가 있어서 삭제해 버렸습니다. 자, 독도와 간도. 맨 처음 간도 문제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간도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오나요? 한자로. 잠깐만요. 간도. 일단 사이간자를 쓰네요. 사이간자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개간할 간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야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간자는 그 글자 그대로 사이에 위치한 섬이라는 것이죠. 섬은 아닌데 섬처럼 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중간에 위치한 섬과 같은 땅, 이런 것이죠. 왜 섬과 같은 땅이었냐면, 왜 섬과 같은 땅이었을까요? 엄연하게 두 나라의 접경 지역이고, 접경 지역이면은 서로 영토를 최대한 넓히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두 나라가 딱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은 두 나라가 붙어 있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청나라가 이 지역을 신성시하게 되면서 자기네가 흥기한 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봉쇄를 해버렸어요. 이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지역은 신성한 구역으로서 들어가서 농사를 짓거나 경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의 영토가 아니지만 청나라 영토였지만 봉금시켰지만 이 지역에 은근슬쩍 들어가서, 사실은 관리가 그렇게 철저한 지역은 아니었었죠. 국경 지역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몰래 들어가서 인삼을 채취한다라든지 혹은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넷플릭스 좀비 나오는 영화 있죠. 그 속편에 보면은 전지현 나오고, 앞으로 이제 운만 띄우는 그 뭐라 그러나요? 티저 형식으로 최근에 나온 게 있죠. 거기에도 보면은 전지현의 아버지가 여진족 출신으로서 이 봉금 지역에 들어가서 인삼을 채취하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음침한 어두컴컴한, 호랑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간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간도 지역에 들어가서 땅 주인 없는 땅이니까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농사를 짓다가 어느 순간 1881년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봉금을 해제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봉금을 해제하니까 청나라가 밀고 들어오겠죠. 그럼 청나라가 밀고 이거 우리 땅이야, 우리가 신성시하던 곳이었지, 나가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개간했던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느 날 한순간에 여길 떠날 수는 없어요. 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인데,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돌도 골라내야 되죠. 그리고 농작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토질도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다가 뭐 또 비료도 많이 주고,
관리를 오랫동안 아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길 떠나서 조선 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서 마땅한 소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죽으나 사나 이 간도 지역에 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9세기 중엽의 느슨한 봉금책을 틈타서 이주하여 농사짓던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봉금이 해제되어서 청나라 사람들이 들어온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청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땅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으니까 나가라. 조선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주인 없는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들어와서 나가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이 간도의 소유주는 엄연하게 앞에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청나라 땅이에요. 영토의 경계를 어디로 볼 것이냐 문제 가지고 다툴 수는 있겠지만 청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엄연하게 청나라의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영토 문제, 소유권 문제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조선은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봉금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진 곳이고 청나라가 다시 그쪽에 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왜 영토 문제화 되었냐라는 것이죠. 문제는 국제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청일전쟁 이후에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죠. 일본이 이기고 청나라가 졌고 배상금을 물고 청나라는 상당히 쭈그러들었습니다. 국력이 상당히 쇠잔해졌죠. 청일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 간도 문제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무정권에서는 대한제국을 선포한 광무정권의 입장에서 보자면 잡으면 찬스겠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어느 정도 점유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1897년과 98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조사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대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백두산 전기비에 적힌 토문강이 두만강과 다른 물줄기이다. 그리고 송화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해서 따라서 이 땅이 단순하게 그냥 청이 무조건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봐왔던 것이죠. 그래서 야 이거 조사할 문제가 있다. 그냥 너네가 청나라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네 소유권으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대한제국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러시아, 대한제국 3국이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공동으로 조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봤다시피 동간도는 이 러시아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뭐랄까 관련이 있다, 접해 있다, 인접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경선을 설정할 목표로 삼국이 조사를 약속했는데 조사에서 국경선을 설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난리냐면 1899년에서 1900년인가요? 1901년인가 사이에 의화단 운동이 청에서 일어났었죠. 얘네들이 그 봉기를 해서 소위 하울빈 열도 러시아가 설치한 철도가 파손돼서 러시아군이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왔어요.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니까 청나라랑 조사하는 게 제대로 될 수가 있을까? 지금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조선의 입장에서도 이 지역에서 이와난 난리를 피해서 들어오는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제국도 군사를 파견하게 되고 러시아도 파견하게 되고 청나라는 자기 내부의 사정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국경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이렇게 난리통이 벌어지니까 간도에 거주하고 있었던 조선의 백성들이 대한 광무정권에 요청을 하죠. 자신들을 보호해달라고.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 민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죠. 제국 정부는 1901년도에 한경북도
국경선에 경무소와 분서를 설치하고 약 200명의 경찰을 파견해서 이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게 돼 있었죠. 청나라는 정신이 없고 우리나라는 경찰을 파견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러시아가 밀고 들어 하얼빈 철도의 파선을 빌미로 들어와서 이쪽을 점령하다 보니까 탐인할 수가 있겠죠. 이 지역에 대해서. 자기네가 이미 점유하고 있었고 군사들을 밀고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조선한테 이 간도를 줄 테니까 간도를 유리하게 러시아군이 평가를 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뭘 달라? 마산포를 달라라고 했어요. 마산포라는 것은 저 아래 우리 지역이죠. 마창진 이 부동항이고 여기를 조차해 달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빌려달라 그랬는데 진짜 빌려달라고 했을까? 그냥 달라는 얘기겠지. 간도를 회복해 주기로 약속한 대신에 마산포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광무 정권의 입장에서 좀 보자면 거부했겠죠. 왜 마산을 달라고 그래? 간도는 어차피 너네가 지금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고 이걸 다 떠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마산포를 달라고 하니까 안 됐겠죠. 그죠? 대한제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선에서는 이렇게 국경을 조사하기로 했었지만 러시아가 어느 정도 조선의 이권을 인정해 주려고 하면서 분위기 속에서 마산포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찰원을 파견을 합니다. 청나라 사람들이 그전부터 괴롭히고 있었으니까요. 변발을 강요하기도 하고 청나라의 세금을 납부하기를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 대한제국 입장에서 보자면 청나라가 힘이 약해졌으니까 없애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청정부의 간도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슬금슬금 이제 영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러시아의 어느 정도의 입김을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중간지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러시아가 자꾸 우리 영토를 침범하려고 하고 더 요구를 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스러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1904년에 뭐가 일어났나요? 예, 러일 전쟁이 일어났었죠. 러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대한제국, 청나라, 러시아 사이에서 분쟁 지역이었던 간도 문제에서 러시아가 빠져버리게 되겠죠.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유야단 운동으로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빠져버리고 그럼 조선만 남는단 말이에요. 새로 들어온 세력이 누가 있을까요? 일본이 들어왔겠죠.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러시아와 중국을 몰아내고 간도를 차지할 수가 있었는데 일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편을 들었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더 청나라라든지 만주 지역으로 더 뻗어나가기 위해서 간도 지역을 조선에게 유리하게 편을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조선은 어느 정도 침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한일협약 맺고 그 다음에 1905년 을사늑약, 이 당시는 1904년 이야기지만 1907년 정미 7조약 맺기까지 한국을 점차 대한제국을 점차 좀먹고 가고 있던 시기였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 편을 들었어요. 왜?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근데 청일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중국의 랴오동 반도를 차지하려다 빼앗겨 버렸죠. 구미 열강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분쟁이 생길 것 같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한 이후에 청에게 간도 지역을 줍니다. 양위합니다. 그리고 1909년 9월 7일 대한제국을 배제한 채 아직 1910년 병합조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대한제국은 살아 있습니다. 순종황제가 도장을 찍기 전 순종황제 대신 찍은 건 아니에요. 순종황제 도장을 찍은 건 아니죠. 대신 찍은 것이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한제국을 배제한 채 간도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간도협약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유리한 것이죠? 저 청나라에게 유리한 것이죠. 청의 영토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조선을 배제한 채 청나라에게 간도를 넘기고 대신 청나라로부터 남만주 일대 철도사업, 푸순 등 탄광, 채굴권 등을 획득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 되겠지요. 간도 지역은 원래 일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과 청과 러시아의 문제였었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홍두깨는 아니죠. 자기가 선심 쓰는 척 간도를 청나라에게 주고 나머지 요 파란색 이득을 챙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대한제국 당시에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빼앗겨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독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조선시대의 우리나라 영토임을 일본에서도 확인했었고 숙종대 안용복에 활동한 이후에 독도는 우리 영토임을 확실히 했죠. 그리고 지리지에도 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77년에 일본 시네마현에서도 토지 자신의 현에 소속된 영토로 독도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물었을 때 메이지 정부 최고 통치기관에서 이거는 조선의 땅이다 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러일 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도에 일본 내각에서 무주지 선점론을 내세우면서 주인이 없는 땅은 먼저 점거하는 쪽이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독도를 점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죽도 다케시마라고 명명하고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로 교과서에도 요 고시 40호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독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조선을 강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때문에 독도를 자신의 땅으로 선언한 것이 조선을 침략하는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제국 정부에서는 일본 정부에 항의했습니다. 우리 땅이다. 대한제국의 영토임이 분명하며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었다라고요. 일본에서 주장한 것은 이 지역이 조선 측 기록에 석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도가 독도라는 증거 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석돌석자, 석돌, 돌도, 독도, 음차가 그렇게 변해서 독도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부르는 건 독도라고 부르면서 왜 표기는 석도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은 무주지이고 무주지는 먼저 찜하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식민지화 되었으니까 어쩔 수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었죠. 그러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항복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이 미국의 영토와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하와이를 가져가기도 하고 가져가는 등 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영토와 관련된 것은 규정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만 일본과 관련된 내용은 애매모호하게 지나갔던 것이죠. 특히 이 회담에 참여하지 못했던 러시아, 소련이죠. 소련,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국 등은 여기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이 무슨 독도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독도 문제가 여기에서 빠졌고 일본은 여기 독도 문제가 빠져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 자신의 땅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1952년과 53년 사이에 한국 정부가 연안수역 보호를 명분으로 이른바 평화주권선을 선포했고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전쟁 이후에 1954년부터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계속적인 시도를 함으로써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독도와 관도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명확한 우리 영토, 관도 같은 경우에 명확한 우리 영토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당시 국제 정세와 관련 지어서 영토 문제가 대두되었었다라는, 어떤 흐름 속에서 대두되고 있었는지, 특히 청일과 러일 전쟁 이후에 관도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고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고종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사 시간에 여러분들 1학년 때 아득한 옛날이죠. 19년도 2학기 때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그때 한 반 정도는 들었고 반 정도는 못 들었던 것 같아서 조금 겹치긴 하지만 몇몇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왜 살펴보냐 하면요. 만국의 원인, 만국에 접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순정이 도장을 찍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1910년도 병합조약을 체결할 때 거의 직전까지 고종이 퇴위되기 직전까지 고종이 왕위에 있었고, 그리고 고종은 칭제한 이후에 1897년인가요? 칭제한 이후에 과연 제대로 했으면 우리나라가 멸망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국권을 확실하게 빼앗겨 버리지 않았을 텐데 고종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최근에는 고종이 굉장히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 절차를 무시해가며 국권을 빼앗아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연구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종이 당시 제국주의 시대에 나라의 국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중립화를 선언을 하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으려고 했었지만, 너무 국제기구의 힘을 믿고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립화는 선언해도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종의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내용은, 고종이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런 노력 없이 당해도 싼 멍청한 임금 고종, 당해도 싼 대한제국, 이런 식의 평가는 최소한 내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었는지도 한번 언급해 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청나라, 당시에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었던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홍콩을 영국에 빼앗겨 버리죠. 그죠? 100년간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미국은 필리핀을 가져가고 일본은 이 오키나와를 가져가기도 하고, 영토를 빼앗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영토는 빼앗기지 않고 최후까지 버텼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산림 채굴권이라든지 미국에게 빼앗긴 금광 채굴권이라든지 뭐 이런 이권 사업들은 뺏기고 있었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쪽도 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1910년도에 일본의 국권을 완전하게 빼앗겨 버렸죠.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이 시기에 국왕 혹은 황제로 있었던 고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아관파천, 고종의 아관파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이후에 황제를 선포하죠. 이 당시에 환궁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야, 한나라의 국왕이 외국 공사관, 특히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면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여기에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얘네들의 세력권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얘네들에게 이권을 다 러시아에게 빼앗겨 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고종의 황궁을 주장하는 의병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예. 국왕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정치적인 선택에 대해서
국가의 선택에 대해서 백성들이 봉기하였다라는 것 어마어마한 수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황국 요구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었죠. 독립협회요. 그렇죠. 독립협회 몇 번 계속 반복되긴 합니다만 중국으로부터의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부터의 영향력을 깨닫는 데는 좀 무심했었다.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느냐, 독립협회 활동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것이 내각제였었죠. 내각제라는 건 뭐죠? 지금 있는 고종은 뭐야 그럼? 나가리죠. 고종 입장에서 보자면 독립협회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종이 독립협회의 탄생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만 이후에 변질이 되어서 고종을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고종 입장에서 보자면 황궁 요구하고 고종의 권한에 대해서 는 비판적이고 의원 내각제 하자 고종 나가리 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독립협회가 상당히 미울 수밖에 없겠죠. 나중에 해산시켜버립니다. 독립협회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 독립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좋은 것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요구가 있고 의병이 일어났고 독립협회가 요구한다라고 해서 그래 백성들이 원하니까 돌아가야지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종의 박원파천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을미사변으로 일본이 목을 딱 조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악관으로 파천한 것인데 다시 그냥 돌아가겠다라는 것은 일본의 영향력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정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멍청한 임금은 아니었어요. 왜? 경운궁으로 거처를 결정을 합니다. 경운궁은 뭐죠? 오늘날의 덕수궁이죠. 덕수궁은 위치가 어떤가요? 이 위치가 주변에 외국 공사관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 외국 공사관들이 위치해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고종이 취했던 정책이 뭐였죠? 중립화 정책이었죠. 외세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종이 커피를 좋아했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정관원이라는 벽돌식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답사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커피를 즐겨 마셨다라고 했죠.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커피나 쳐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외국 공사관들을 이용해서 나름 중립화 정책을 취하려고 했었고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노력의 일환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궁한 이후에 칭제 권원으로 위상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청나라가 삐리리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제국으로 황제를 칭하자라는 것이죠. 예. 일본도 여기 반대하진 않았어요. 속셈이 따로 있었지만. 근데 청나라에서는 반대를 했겠죠. 아니 하나님 아래에 황제가 둘이야? 그럴 수는 없다라고 위정척사파도 결사반대했었죠. 왜? 당시의 입장에서 보자면 명나라의 복원을 꿈꾸고 있었고 물론 청나라에 대해서는 반대했습니다만 위정척사파는 우리가 황제를 취하는 것은 명분상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좀 약간 딴 세상의 딴 나라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예. 자, 독립협회에서는 찬성을 합니다. 칭제권원 환궁 요구에서 환궁한 다음에 칭제권원하는 것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력을 어느 정도 옹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각제로 전환하는 것이 독립협회의 목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다 황제하고 있는데 우리라고 못 쓰겠냐? 독립협회 입장에서는 그런 거였었죠. 예. 여기도 황제, 쉬운 말로 얘기해서 개나소나 황제라고 하는데 우리만 황제라고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고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환궁에서 외교적으로 세력 균형을 맞춰 중립국으로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였겠고 두 번째로는 황제권의 고종의 왕권, 황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었겠죠. 그리고 돌아온 다음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광무 개혁이죠. 광무, 빛광자에다 좀 무반 무자를 쓰죠. 광무를 썼는데 뭐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개혁을 하게 됩니다. 개혁 좋은 건데 왜 진작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개혁한다 그래? 그전엔 못했지. 왜? 러시아고 일본, 영국 등등 기타 등등 우리나라에 와서 각종 이권을 탐내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을 한다? 자기의 마음대로 개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세력이 미약하니까 안 됐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러시아와 일본 간의 세력이 균형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세력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아간파천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 그러니까 러일 전쟁이 1904년이니까 아직 고전까지는 러시아와 일본이 그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이 이겼죠. 그렇긴 하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대외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었지. 개혁할 수 있는 세력 균형. 그래서 동도 서기에서 구본 신참으로 개혁의 기치를 바꿔 나가게 됩니다. 구본 신참이라는 것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제도를 참조하겠다. 새로운 것을 참조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고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일본에 의존해서 개혁을 성급하게 추진했던 가보 정권의 일본을 뒤에 업고 가보 개혁을 실시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했었죠. 이것을 반성하고 주체적인 주체적인 차원에서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광무개혁, 고종의 9번 신참은 새로운 방식의 개혁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단발령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단발령이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반발을 얻게 되자 고종은 단발령을 폐지합니다. 구본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옛날 제도를 그대로 근본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군인과 경찰들의 단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식 무기와 그 다음에 신식 훈련 등은 머리를 긴 상태보다는 짧게 자른 상태에서 훈련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항 이후 개혁의 방향으로 내세웠던 동도서기에서 광무개혁 단계에서는 구본 신참으로 표제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웠던 목표가 부국이었습니다. 부국. 부자 나라가 되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뭘 실시해야 될까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돈이 나오게 하려면 돈을 마련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군주권을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어. 거기에다가 표제어도 바꾸고 구본 신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부국 실현을 위해서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양전 사업이라는 건 뭐죠? 세금이 나올 수 있는 토지를 최대한 끌어당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세금을 확보를 하고 이 세금을 확보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무기를 산다라든지 양무호라고 우리나라 당시에 해군 최초의 군함인데 영국에서 만든 것을 일본에서 석탄 운반선으로 쓰던 건데 그걸 다시 사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사오는 데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국방 예산의 당시 10% 정도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 나머지는 그만큼 줄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예. 월급에 여러분들 알바비의 10%를 옷값으로 썼다. 어마어마한 거죠. 나머지는 그만큼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정책을
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나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당했고 고정한 멍청한 임금이었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근거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시에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조사한 다음에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나눠줬습니다. 이건 공식 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를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동양 척식회사, 저기 뭐냐, 그 뭐죠? 일본의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비로소 토지의 소유권 관계를 확립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종의 이 광무개혁, 양전 사업으로 부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토지 소유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국가를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비로소 동양척식 주식회사에서 토지 소유주를 명확하게 해준 다음에야 국가적으로 모양새가 갖추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자의 논리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광무개혁 단계에서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완결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실시되고 있다가 러시아와 일본의 러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단되었던 것이죠. 세금을 가지고 뭘 할까요? 식산흥업 정책과 고종의 개혁은 군사력 강화에 방점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원수부를 설치했다라고 하네요. 서울 방어와 황제 수호. 국방력 강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 서울 방어죠. 그리고 이 군사력들을 하나로 통제할 수 있는 통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 컨트롤 타워가 원수부였었고, 그 다음에 황제를 보호함으로써 황제권을 위협하는 일본과 각종 각국의 세력들로부터 황제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영국에서 대포를 구입했습니다. 일본에서 양무어를 구입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양무어 여기서 나오죠. 근데 너무 많이 썼어.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서 휘청일 수밖에 없겠죠. 식산흥업 잘 살아보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입니다. 철도도 우리나라 힘으로 건설하자라고 해서 당시에 서울과 목포 사이에 일부 구간을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은행 자금이 있어야 뭘 하죠. 자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자꾸 차관을 빌려오게 되고 그 차관이 눈덩이처럼 이제가 불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에도 자금을 모아서 빌려줄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해서 고종이 나서서 은행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조선은행, 한선은행을 설치해서 근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의 축적, 자금의 뭐라 그럴까요? 빌려주는 방식, 근대 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죠.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유경공원, 동문학 등을 설치해서 서당과 근대 교육 사이의 간극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는데 외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말고는요. 국가를 중심으로 학교를 세움으로써 교육시키고 특히나 통역관이나 개화지식을 갖춘 고급 인력을 양성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었다. 역시나 고종이 가만히 있거나 멍청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노력하면 뭐해? 결국은 병합조약 1905년, 을사조약 1907년, 정미7조약 1910년 병합조약으로 우리나라는 결국 국권이 빼앗겨버린 거 아니냐? 라는 거죠. 빼앗겨버렸으면 결국 노력 열심히 하면 뭐해? 성적이 F인걸. 그냥 열심히 노력했잖아요. 아니 성적이 중요한 것이지 노력이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당시 제국주의의 그런 강력한 위협으로부터 버텨낼 수 있었던 나라가 몇이나 있었을까요? 제국주의가 되지 못했던 걸 탓한다면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힘을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건 맞아요. 일본과 대등한 힘을 키우거나 미국과 대등한 힘을 키워서 버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게 잘못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잘못이 맞지요. 하지만
지향하는 바가 달랐죠. 그리고 개항을 늦게 한 것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던 것이죠. 그러나 가만히 있진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의 노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재평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일단 헐버트는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선교사였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더군요. 헐버트에게 긴급 전문을 보내서 조약의 부당성을 전파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헐버트도 많은 노력을 했죠. 그리고 알렌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도 역시 선교사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던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던 1등 공신이죠. 알렌에게 로비 자금을 주었습니다. 공동조사에 착수하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여기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굳이 조선의 입장을 들어줄 필요가 없고 미국은 자신의 이득에 맞는 쪽에 따라서 움직이면 됐기 때문이죠. 알렌은 로비 자금을 반납을 합니다. 잘 안 들어주니까 로비 자금까지 받아가면서 되게 양심적이었던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냥 로비 자금 꿀꺽할 텐데 로비 자금을 반납을 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라고 고종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종은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 미국의 힘을 빌리려는 것은 안 되니까, 빌려지지 않으니까 국제적으로 이슈화해서 문제가 시끄럽구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일본이 조선을 병합하는 것이 온당하게 그냥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구나. 라고 알리려는 것이죠. 이런 이슈화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한 이후에 강제 퇴위됩니다. 특히나 뭐죠? 제2차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이상설 한 명이 누구죠? 아무튼 3명을 파견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아예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순종에게 왕위를 양위했었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종과 고종이요.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내시 2명만 남아 있었다고. 환관 2명만 남아 있었다라고요. 2차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 여기에 세 사람을 이상설, 이휘종, 이준 이 세 사람을 파견해서 병합에 부당성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만국평화회의라는 것은 당시에 러시아가 주도가 되어서 결성한 회의인데요. 뭐 굳이 평화를 위한 회의 맞죠. 평화를 갈구하는 회의 맞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이 조금 더 힘이 딸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로부터 이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건 싫으니까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서 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전쟁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모토로 만든 회의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가 않았죠. 원래 평화를 위한 회의가 아니었으니까. 2차 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는 원래 1904년도에 열리려고 했었는데 러일 전쟁 때문에 연기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평화를 위해서 1차 회의가 만들어졌는데 전쟁까지 벌어졌으니까 평화회의의 결과가 제대로 영향력이 있었던 건가요? 없다고 할 수 있겠죠. 1차 회의가 끝나고 러일 전쟁마저 일어나니까 러시아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겠죠. 세계 47개국이 특히 남미 쪽 국가들이 어마어마하게 참가하면서 세계 47개국이 모여서 평화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엔 우리나라도 여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상설, 그 다음에 이휘종, 이준 이 세 사람이 파견을 하기로 되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원래 러시아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 이상설 같은 경우에는요 세 사람이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정식 초청국으로서 초청받아 참가하려고 했었는데 초청장까지 받았는데 일본의 방해로 입장이 불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그렇겠습니까? 회의장에 못 들어가니까 안 되겠다. 방법을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모인 언론에, 세계 언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1907년도에 정미칠조약을 통해서 평합하려고 한다. 불법이 저질러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마저도 저지시키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일본의 방해 때문에 분쟁 지역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병합이 불법이었다라는 것이 정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특히나 평화회의에 참석조차 못한 것 때문에 이준 열사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기존에 알려지기로는 이준 열사가 너무 분한 나머지 할복 자결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할복 자결한 것은 아니고 분사 그러니까 분해서 이를 이기지 못하고 사실 그 전에 좀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으로 1962년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 열사가 자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죠. 누구의 고종의 명으로 파견되어서 일본의 불법 병합을 알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종의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의 활동에 대해서 너무나 편파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일단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암약설입니다. 어둡고 약하다. 멍청한 데다 힘도 없다라는 것이죠. 고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부정적인 평가는 맨 처음에 식민사학자 그리고 일본인 학자에서 나온 것인데 이걸 그대로 답습해서 우리나라 국사학자들마저도 고종의 암약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박스 안의 내용처럼 대원군은 정권을 독점하고자 종래로 김씨가에서 왕비를 들이던 예를 타파하고 아무 이름난 일가가 없는 여운민 씨의 딸을 택하여 고종의 왕비로 하였다. 민씨는 학문도 있고 현명한 여자였다. 그러나 고종은 암약한 인물이었다. 고종은 이미 장성하여 섭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씨는 대원군을 배척하고 민씨 일족을 조정해서 배립하여 정권을 좌우하였다. 고종은 멍청하니까 왕권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민씨가 똑똑한 민씨가 정권을 좌지우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명성황후 민씨 명성황후 우리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다 틀린 말이 아니라고요. 언제 우리나라의 왕권을 물론 정순왕후 수렴청정을 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수렴청정을 제외하고 여성이 권력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권력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순왕후의 수렴청정도 사실은 좀 과장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한 것이 아닐까? 왜? 고종을 너무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민비의 권력을 어마어마하게 붕띄운 것이 아닌가라는 설명인 거죠. 고종이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군설 어두운 군주의라는 그러한 설의 기원은 일본 학자로부터 나왔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종은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끌어내려진 거예요. 일본이 병합하려고 하자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몰래 특사를 파견합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짜증나는 일이었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도를 굉장히 크게 뒤엎을 수 있는 위험 요소로서 고종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공종을 강제로 퇴위시킵니다.
강제로 퇴위시켰는데 그 구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나라의 황제를 퇴위시켰느냐? 아니 고종이 너무 멍청해가지고 너희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지. 우리가 그냥 보면 우리가 사람이겠니? 그냥 옆 나라에 있는 아주 인자한 국가로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왔던 것이야. 그러니까 고종은 멍청해야 되는 것이죠. 정식으로 일본의 문서로서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종이 멍청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고종에 대한 암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변에 대한 일본의 조치에 이르러서는 공명정대하여 조금 더 비난할 점이 없다는 것을 세계열강이 인식하는 바로서 공평명식한 천하의 평론은 일본의 요구를 정당한 것이라 하고 한제의 경거 스스로 이 화기를 만든 것은 암우의 조의를 표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우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사용되고 있죠. 저는 근데 군주를 부정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개인에 대한 어떤 험담이 아니라 국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곧 임금이니까 임금을 부정한다라는 것은 국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임금이 멍청하니까 황제가 멍청하니까 망한 것이고 제대로 이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종이 멍청했으니까. 그래서 고종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곧 국가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일본은 암군설을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일본은 빠른 문호 개방을 통해서 서양화를 했었고 부강한 제국주의로 국가가 발전하고 있었음에 비해서 고종은 쇄국 대원군이 물론 중간에 개입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막지 못한 것이 결국 조선의 풍토였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대원군과 민비가 대립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적인 정세에 눈을 뜨고 능동적으로 문호를 개방해서 일본처럼 부국 강병할 수 있었을까? 못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고종을 빨리 끌어내리고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임금 혹은 새로운 세력들을 들여보내서 개화를 해야 되겠죠. 누가 할까? 조선인은 없어. 멍청하니까 고종이.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이 와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논리를 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러한 평가와는 달리 서양인 이 당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외국 선교사 혹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고종에 대한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게 뭐 어떤 수사인지 실제로 그랬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일본에서 평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이 우리나라 신문에 외국인의 시각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낙관과 인내 좋은 말이죠. 자비 좋은 말이죠. 복지와 진보를 열망한다. 네, 헐버트 물론 헐버트가 고종이 신뢰했었던 선교사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너무 상반된 평가라는 것이죠. 실제로도 고종은 개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신사와 일본과 청나라의 수신사를 파견하고 1881년에 영선사 일본의 수신사와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고 영선사를 청나라에 파견하고 미국에도 시찰단을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빨간색은 아마 빨간색 화살표는 아마 6일준이고 아마 노란색은 박영효로 생각됩니다. 갓을 쓰고 있죠. 아직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을 미국에 보내서 보빙사로 파견됐던 사람들입니다. 파견되어서 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게 하고 이때는 아직 일본의 그 침략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시기였지만 서구 열강들의 여러 가지 이권 다툼이 있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당시에도 미국이 최강대국이었겠죠. 아더 대통령, 아서라고 돼 있는데 THUR이니까 아더 이렇게 발음을 해놨네요. 대통령을 민영익이 접견하고 있습니다. 이건 박영유가 아니라 노란색은 민영익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큰절을 하고 있죠. 미국 대통령에게요. 근데 이 미국 시찰단을 파견했었다라는 것이 멍청한 임금만 가능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서유견문의 저자 유길준 개인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서유견문은 서쪽에 유람하며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유길준이 서유견문을 저술했는데 유길준 아까 나왔다시피 고종이 보낸 보빙사로서 미국에 파견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 일본 유학하고 미국도 유학을 했습니다. 개인으로도 요즘 유학 가기가 쉽지 않죠. 그죠? 미국에 유학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들죠. 누가 유길준이 개인 비용으로 유학을 갔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대줬겠죠. 누가 대줬을까? 고종이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뒷돈을 대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유길준 같은 경우는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덤머 아카데미라고 저도 지나가다가 덤머 아카데미라고 하는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인데요. 그쪽을 가봤는데 지금도 미국 깡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고속버스가 있어서 그쪽으로 쭉 가고 보스턴이나 뭐 이런 뭐 뉴욕이나 이런 데처럼 큰 도시가 아니에요. 촌구석의 촌구석입니다. 그 촌구석에 6.1전이 갈 수 있었다는 게 지금도 너무도 의아해요.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국가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명문 아카데미랍니다. 민영익도 마찬가지로 고종의 최측근이었었고 고종정부 개화정책의 중추 실무자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 뒷배경에는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멍청한 임금 고종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줄 수 있었던 해안이 있었던 고종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고종은 왜 이렇게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 무엇을 지키려고? 자신의 왕권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민주화를 위해서? 근대화를 위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키려고 했었던 것은 자신의 왕권이었지만 어찌되었던 건 간에 멍청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6.1준이 귀국한 다음에 민영이의 집에서 서해견문을 집필하도록 너 가서 보고 유학시켜줬으니까 뭔가 봤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될지 네가 좀 적어봐. 서해견문을 그때 집필했었다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걸 강제 송환, 감금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신변보호가 맞다라는 설을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6.1준은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고종이. 자, 정부 기관지 한성 순보와 한성 주보를 창간합니다. 순보는 열흘마다, 주보는 주마다 간행하는 것이죠.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 단순하게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소식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건 순보 주보와는 관련이 없지만 도서를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고종이. 그럼 해외 소식은 어떻게 특파원이 있었나? 아니야.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의 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쇄국하고 있었고 대원군의 쇄국 정책 고종도 마찬가지로 그 정책을 이어받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문을 걸어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름 해외 언론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고 그 언론들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보와 주보의 외국 기사 비중이 50에서 70%까지 높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출처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다라는 점, 고종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외 동향 파악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도시 개조 사업에 앞장서고 있었다. 누가? 고종이.
특히 1896년을 경계로 해서 서양인들의 인식 변화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숍이라는 사람은 여성 학자인데요. 영국 왕립지리학회 회원으로서 우리나라를 4차례나 방문했는데 4차례 방문하니까 방문할 때마다 차이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에는 많은 부분에서 알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좁은 길이 넓혀지고 진흙투성의 도랑들이 포장이 되고 이런 변화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머지않아 등장하리라고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불결한 도시에서 이런 말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뭐 있는 그대로 쓴 거죠. 가장 불결한 도시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로 뭐 이게 더 좋은 말이죠. 청결한 도시로 탈바꿈해 나가는 도중에 있다라고 비숍 여사가 기록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외국인들도 1896년을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고종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던 암무한 군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측량 기점 원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표는 지금 이제 서울 여러분들이 답상하셨으면 아마 지나가 수 있는데 궁궐 앞이니까 경복궁 앞에 있는 거니까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보지 못했죠. 고종 어극 40년 친경기념비라고 지금 이제 교보빌딩 옆쪽에 뭐 위치에 따라서는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옆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친경기념비 40주년 친경기념비입니다. 고종이 즉위한 지 4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는 비입니다. 1902년도에 세웠는데요. 1863년도에 12살의 나이로 고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왕을 40주년이나 했어요. 꽤 오래 한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뭐 1907년도에 강제 퇴위를 당했기 때문에 43년도 강제 퇴위 당하기 전 3년 전에 이 비를 세운 것인데요. 왜 그랬을까요? 40주년 이제 곧 일본이 침범해 오는 것을 감지했을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무튼 서울의 원표를 여기에다가 정해버렸습니다. 원표라는 건 뭐냐면 여기를 기점을 서울하면 여기가 기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로부터 서울로부터 청주, 서울로부터 진주 거리를 할 때 서울 어디? 라는 것이죠. 그 원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근대적인 국가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점을 마련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표를 처음에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한일의정서 이후에 일본의 시정 개선 정책에 의해서 일본이 시정 개선을 모두 해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죠. 일본이 베풀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했었고 발전했기 때문에 식민지 근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원표만 놓고 보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측 맨 아래에 있는 게 일본 원표이고 우측 위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원표입니다. 뭘 닮았어요? 미국 걸 닮았죠. 일본 거 닮지 않고 어느 걸 베꼈을까? 베낀 거라면 미국의 원표를 베꼈겠죠. 예. 즉 당시에 고종은 일본을 모델로 혹은 일본이 무엇을 해준 게 아니라 고종도 마찬가지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해준 게 아니라 고종이 미국 것을 모델로 해서 원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 즉위 친경 40주년 기념비 전에다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미국과 닮았다가 아니라 일본의 시정 개선의 결과물이 아니고 고종이 나름대로 미국을 모방을 해서 미국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오버한가요?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산업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누가? 고종이? 설마? 네, 맞아요. 1998년 봄 개조된 서울에는 전신, 전화, 전기, 전차, 철도 이미 84년에 갑신정변 때 뭘 하려고 했었죠? 우정총국 개설련, 그러니까 우편 제도를 이미 실시하려고 했었어요. 고종이. 예. 근데 실패했었죠. 근데 이분이 나름 컬렉터 했던 것 같아. 신문물 얼리 아답터. 어, 전신 전화. 특히 등 같은 경우에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에디슨이 전화를 발명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조선에 들여왔다라는 것이죠. 진짜 8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8년 만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구구나. 전구를. 궁궐 내에. 그렇다면은 되게 빠른 거죠.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보단 느렸지만 일본의 교토보단 느렸지만 도쿄보다는 빨랐다라고 해요. 누가 들여왔을까? 이때 식민지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누가 들여왔을까? 아직 일본과 러시아가 조선에서 각축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누가 들여왔을까? 고종이 들여왔다라는 거죠. 동아시아 모든 수도 중에서 조선왕제가 있는 서울은 가장 주목할 만한 곳. 토속적인 아무튼 뭐 대단하다라는 거죠. 우리 자화자찬이 아니라 독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겹치기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요. 고종이 여태까지는 멍청하지 아무 군주가 아니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나라의 군주가 그냥 멍청할 수는 있죠. 멍청할 수는 있는데 이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 무조건 아무것도 못한 힘없는 임금이라고 보기엔 모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병합조약을 제목도 없이 체결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한일의정서부터 신협약부터 앞에 제목이 없고 트리티가 아니라 어그리먼트로 급을 낮춰서 서명도 위조해 가면서 작성할 수밖에 없었는가. 고종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외교 전략에서. 고종은 대한제국은 엄연한 국제적 지위를 가진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통상조약의 주체로. 그래서 우리도 회담에 참여하는 것이 정당하다. 특히 만국평화회의에 우리도 국가로서 참여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의 전략은 회의 참가해서 정식 참여해서 불법성을 제소하자. 국가 대 국가로 맞짱. 일본도 국가, 우리도 국가라는 것이죠. 1차 러시아가 주최한 1차 만국 평화회의에서 성과는 뭐냐면 국제중재재판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국제중재재판소를 설치하자. 야, 우리 문제 있으면 러시아가 주도해서 싸우지 말고 국가 대 국가로 총부리를 겨누지 말고 중재재판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래서 2차 회담도 한번 있는 거 모아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러일 전쟁 때문에 연기가 됐죠. 그죠? 근데 정미칠조약이 을사조약이 아니라 정미칠조약이 체결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고종은 여기에 파견해서 국가 대 국가로 한번 해보자. 제소했던 것이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파견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대한국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 봐라. 국가로서 인정을 자신들도 하고 국제회의에 조선이 대한제국이 나서고 있다. 강경하게 이제부터 확실하게 눌러야 되겠다라고 선회하게 된 배경입니다. 왜? 고종이 외교를 나름대로 주체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나라가 넘어가고 있는데 고종은 어떻게 해야 돼? 강력하게 외교 전략을 펴야지. 그러다가 빼앗겼으니까 결국 고종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죠. 칼을 든 일본이 잘못한 것이죠.
정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외교 노선, 국내 통치 노선을 확 변화시키게 됩니다. 모든 걸 장악하려고 해요. 통감이 한국 정부를 대신해서 너네들한테 모든 걸 다 베풀어 줄게. 그리고 여러 가지 처분 승인 너네 하지 마. 우리가 다 할 거야. 이제부터 군대 해산 시켜버렸어. 여기에서 박승환이 자결 몇 번 이야기하지만 박승환이 자결하고 이병도 일어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 일본이 이 당시 이때 1907년부터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교 노선을 변화시킨 것이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신문지법 만들어서 언론 통제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강화하고 뺏어가려고 1907년부터 변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노선이 독립운동은 아니죠. 이 당시에는 계몽운동도 변화하게 되고 신민회 창립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일본의 침략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은 강제로 고종을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킵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연호가 융희로 전환됩니다. 1907년도는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자, 결국 병합조약을 맺게 되죠. 데라우치 3대 통감이 병합각서를 이완용에게 전달합니다. 이완용이 여기에 서명을 하죠. 당시 관보에 실린 병합조약의 맨 처음 글귀입니다. 한국 황제폐하 및 일본국 황제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하게 친밀한 관계를 언제 친밀했어 너네랑 서로의 행복을 증진하며 행복하려면 나가줘야 되겠죠. 하지만 들어온다는 게 일본의 목적이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수밖에 없음을 확신해 이에 양국 간의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데라우치 총감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병합조약은 8개, 본문과 8개 조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간단했을까요? 8개 말고도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었을 텐데 그걸 다 하나하나 규정해 가지고 눌러야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왜 그렇게 간단했을까? 이미 한일의정서라든지 한일협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업들을 완료했기 때문에 양국 관계를 이미 이전 조약에서 다 규정해 놨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자세하게 규정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너무너무 급했기 때문인 거죠. 이 조약 자체는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체결해 버렸는데 일본이 이렇게 병합조약을 체결했으면 딴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죠. 딴 나라들도 영국, 뭐 러시아, 프랑스, 뭐 독일, 우리나라 되게 침을 많이 흘리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이 인정을 해줬을까? 인정해줬죠. 왜? 일본이 최혜국 대우를 얘네들에게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최혜국 대우가 뭐예요? 조선이 대한제국이 어느 국가와 조약을 맺었어요. 조약을 맺었는데 1월에 맺었는데 2월에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나라랑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1월에 맺은 A라는 나라하고 최혜국 조항을 삽입했으면 2월에 포함된 가장 은혜로운 조약이 2월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1월에 조약한 나라도 소급시켜서 포함시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전에 먼저 체결한 국가에도 같이 적용을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조선을 병합하는 대신에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득을 보장해준다라는 최혜국 조항을 인정해줬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조선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너덜너덜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단 조선의 국권을 가져갈 수 있다면 완전히 보호국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일본의 정한론부터 19세기 후반부터 조선을 병합하려고 했었던 개항하고 그리고 서서히 침범하려고 했었던 나름대로의 노력은 결국 성공을 한 것이죠. 잘못한 건가 누가? 우리나라가? 아니죠.
제국주의의 그러한 침략은 우리나라로서는 과연 막을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조금 더 일찍 개화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었고 이 당시에 몇몇 제국주의 국가들을 빼고는 일본의 침략, 미국의 침략에서 버텨낼 수 있었던 나라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겨 버렸고 이에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부터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의병운동, 시간상으로는 조금 늦었지만 바로 병합조약 이전에 있었던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었던 시기에 나타났던 의병운동, 그 다음에 독립협회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국제 정세, 국내 정세의 복잡한 내역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진의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할까 말까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